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올해 60으로 내년에 환갑을 바라보고 있어요. 제가 좀 옛날 사고방식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늦게 결혼하는 게 조금 못마땅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 동의하지만 사실 그 안정적인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살아보니 끝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그렇겠죠. TV에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려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한다는 걸 볼 때마다 답답하기도 하고 조바심이 났던 게 사실이에요. 저에겐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도 제 바램과 다르게 비혼을 선언할까봐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자랑 같아서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아역 배우 시키라고 주위에서 권유할 만큼 정말 예쁘게 생겼거든요. 저도 모르게 학교 대표로 뽑혀서 중학교 때는 학교 광고 책자 모델이 된 적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런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30살이 가까워질 때까지 이렇다 할 연애도 안 하고 공부에 재미를 붙였으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혼처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든 결혼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욕심도 냈고요. 다 지나 결과를 봤을 땐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네요. 뭐든 다 때가 있는 법인데 제가 너무 서툴렀던 게 딸에게 아픈 상처가 된 건 아닌지 싶은 거죠. 다행히 털털한 성격 덕분에 훌훌 털어버리고 자기 일에 매진하네요. 어떻게 가끔 사연으로 듣던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제 딸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없던 일이 있었네요. 남들이 보면 힘들겠다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중소기업을 20년 가까이 운영해왔어요. 사실 처음부터 제가 경영을 한 건 아니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진 저는 그저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무 업무나 조금 도와주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떼면서 상황이 확 달라지게 되었죠. 딸아이가 11살밖에 안 됐을 때였는데 보험금과 남편이 남긴 사업체 말고는 달리 돈 나올 구석이 없었어요. 그래서 도망치듯 회사를 정리해버릴까 싶기도 했는데 막상 남편의 흔적이 깃든 곳이라 쉽사리 포기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지켜내보자 싶어서 부딪혔어요. 회계부터 생산관리까지 모르는 게 많아서 처음엔 눈물도 콧물도 다 쏟았지만 다행히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았네요. 그렇게 몇 년을 버티다 보니 어느새 회사가 제 손에 잘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딸도 그 사이에 잘 자라줬죠. 지금은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공부만 붙들고 있어서 가끔은 안쓰럽기도 해요. 결혼 얘기는 남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하나 싶어 제가 속으로 조바심을 좀 내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딸 시집 안 보낼 거냐고 하면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갖던 사건이 터졌어요. 나름 회사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주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를 내버렸던 거예요. 무려 10억 원짜리 채권이 날아갈 처지라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러다 직원들 월급도 밀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게 되더라고요. 결국 지인에게 조언을 구했더니 믿을 만한 변호사가 한 명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만 듣고 일단 만나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며칠 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처음으로 그 변호사를 만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전화 주신 분이 대표님이시죠? 저는 법무법인 땡송의 정태준입니다. 네, 제가 전화한 사람 맞아요. 실력 있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세요. 칭찬 감사합니다. 올해 35이에요. 그런 말은 자주 듣는데 경력은 제법 쌓였으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요. 너무 젊어서 싱싱해 보인다는 거지 못 믿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급해요. 거래처 하나가 부도가 나서 10억 정도 못 받게 생겼어요. 변호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볼 수 있나요? 일단 계약서나 세금 계산서 같은 자료를 다 봐야 해요. 부도회사의 재산 상태나 은닉 가능성도 확인해야 하고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단축해야
채권 회수 확률이 높아져요. 제가 혹시 몰라 문서 정리를 해오긴 했는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당장 자료 넘겨줄 테니 변호사님이 좀 꼼꼼히 챙겨봐줘요.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부도업체 재산 파악만 제대로 되면 압류나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긴급사항이라 신속히 진행해 볼게요. 네, 잘 부탁드려요. 10억이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니라. 그럼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송 준비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소개로 만난 변호사가 너무 어려 보여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나이가 있더라고요. 첫인상도 꽤 괜찮았죠. 무조건 호언장담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질문 하나하나에 진지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제가 예전부터 변호사 몇몇을 접해봐서 아는데 말만 번지르르 하고 실제로는 허술한 경우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법조계 어렵다는 편견이 있다 보니까 거들먹거린다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답변 주는 변호사가 생각보다 덜어 있었는데 정 변호사는 그렇지 않았죠. 말투는 점잖은데 뭔가 이 문제만큼은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는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재무담당 김이사가 서류를 들고 오더라고요. 사장님, 정태준 변호사님한테서 이메일이 왔어요. 가압류 신청할 때 필요한 추가 자료가 있다고 해서요. 벌써 움직이셨구나. 역시 속도가 빨라서 좋네요. 그 변호사 믿을만한가 봐요. 네, 연락도 자주 주시고 꼼꼼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10억이면 우리도 큰돈이니까 무조건 회수해야 한다고 열의를 보이셨어요. 그렇죠. 진짜로 이 돈 날아가면 우리 회사도 휘청거려서 제가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어요. 이번 일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전화 목소리는 어리신 것 같던데. 아니에요. 35이래요. 저도 처음 만났을 때 어린 줄 알았는데 경험도 많고 그러시더라고요. 결혼은 했대요? 결혼? 갑자기 그건 왜 물어요? 아니, 인연이라는 게 멀리서 찾을 거 있나요? 오다 가다 만난 사람이 인연인 거죠. 사장님 따님 말이에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하셨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누가 선보려 하나요? 오다 가다 자연스럽게 만난 게 최고지. 자만추 모르세요? 이번 일 마무리되면 사장님이 잘 보셨다가 넌지시 물어보세요. 김이사 농담도 35인데 결혼했겠죠. 생긴 것도 훤칠하던데. 조바심이나 여기저기 혹시 좋은 혼처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는 말을 했던 터라 김이사가 그런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혹시라는 엉뚱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그 변호사가 뚜렷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선뜻 나서서 중매를 하거나 할 입장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회사의 위기였고 개인적인 감정 문제를 섣불리 건드릴 이유가 없었죠. 결혼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소송 준비에만 집중했어요. 변호사가 요구하는 자료는 빠르게 넘기고 혹시 부도기업 측에서 연락 올 만한 루트를 찾아보기도 했죠.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다녔는데 생각보다 사태가 복잡해서 한두 달 만에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부도된 업체가 재산을 여기저기 잘게 나눠놓고 있어서 하나씩 찾아내고 압류 신청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변호사는 묵묵히 일 처리를 이어갔죠. 제가 가끔 전화를 하면 언제나 걱정 마시라며 차차 정리가 되고 있다고 차분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렇게 반년쯤 지나자 서서히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상대 측 재산을 일정 부분 압류해뒀고 결국 채권 확보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지 몰라요. 사장님, 일단 재판부 결정이 우리 쪽에 유리하게 내려졌어요. 채권 회수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 변호사, 정말 고마워요. 아우, 이거 안 됐으면 어쩔 뻔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잠도 못 잤잖아요.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해요. 그래도 재판이 빨리 끝난 편이에요. 보통 이렇게 큰 금액 소송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꼼꼼하게 챙겨줘서 빨리 마무리된 거 아니겠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아, 사장님이야말로 자료 제대로 준비해 주셔서 아주 수월했어요. 그리고 직원분들도 협조를 잘해 주셨고요. 일단 오늘은 간단히 저녁이라도 함께해요. 내가 한턱 쏠게요. 이런 기쁜 날 그냥 보낼 순 없지 않겠어요? 그날 저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저녁 자리가 조금 길어졌어요. 술도 한 잔씩 나눴는데 정 변호사가 술김에 한 말이 아주 인상 깊더라고요.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이라 결혼이고 연애고 다 뒷전이었다며 웃는데 제 딸이 떠올랐거든요. 제 딸도 학업에 관심이 더 많아 연애에 관심 없으니 더 늦기 전에 어떻게라도 혼처를 마련하고 싶었으니까요. 정 변호사가 사이로 성격이나 직업이 마음에 들었지만 결혼했냐고 먼저 묻기 애매했는데 때마침 알려주니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딸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우면서 둘이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그날 이후로 회사는 큰 위기를 넘기게 됐고 직원들도 일하는데 한결 안심한 분위기가 돌았어요. 이제 좀 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싶은 순간 저는 자연스럽게 딸 생각이 나면서 욕심이 나더라고요. 딸이 지금까지 계속 공부만 해왔는데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모습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물론 아직 딸과 정 변호사와의 교집합은 없지만 사람 일은 앞으로 모르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혹시라도 만나면 어떨지 괜히 부푼 기대감이 스치기도 했네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회사의 위기는 잦아들었지만 제 딸의 운명이 생각지도 못한 쪽으로 흘러갈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이 만남이 우리 모녀의 인생을 크게 흔들어 놓을 사건이 될 거라는 걸 알았다면 애써 인연을 만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그때 제가 딸에게 변호사 한 분이 너처럼 일밖에 모르고 살아왔다고 농담 삼아 얘기했는데 딸이 의외로 호기심을 보이더라고요. 변호사가 그렇게 재밌나? 라며 제 뜻과 다른 방향으로 관심을 보였지만요. 그래도 호기심이 저는 내심 반가웠네요. 그동안 다양한 혼처를 이야기해도 귓등으로도 안 들었으니까요. 그렇게 우연 같으면서도 운명 같은 만남이 시작될 기미를 보였죠. 하지만 선뜻 이렇다 할 약속을 만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인사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는 말이 자꾸 귓속에 맴돌면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야 할지 엿보다 보니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회사가 부도위기를 넘기고 나서 한두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마침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도 다가오고 있었고 직원들 사기도 한껏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다들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거래처 부도로 10억 원이 날아갈 뻔한 사건을 어찌어찌 잘 해결했으니 이 기회에 우리 더 힘내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작은 행사를 기획하고 싶었던 거예요. 김 이사가 먼저 나서서 올해 창립 기념일은 빵빵하게 가자며 직원들도 되게 기대하고 있다고 부추겼는데 저도 흔쾌히 좋다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해결해준 정태준 변호사도 초대해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변호사가 없었으면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해서 큰 피해를 봤을 테니 자연스럽게 초청해서 직원들 보는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제대로 해도 좋을 것 같았죠. 그리고 한편으론 우리 딸도 이때 오면 좋겠다는 마음이 슬쩍 들었고요. 요즘은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한다는데 진짜 28년이 될 동안 학교 연구실만 다니다 보니 집 학교가 전부였으니 제가 오죽 답답했을지 짐작이 되실 것 같아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외모가 또 예쁘다 보니 호기심 삼아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아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남자는 언제든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으니 굳이 필요 없다는 자신감이었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너무 조바심을 내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뭐든 때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너무 늦으면 체력도 부족하고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짧아지니까요. 사실 제가 막내딸이고 부모님 연세가 많으셔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30쯤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너무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게 된 거였어요. 사장님, 이번 창립 기념일은 간단하게 연회장 빌려서 진행하면 어때요? 직원들 한 100명 다 모이면 장소가 꽉 찰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에요. 간단한 식사랑 무대 정도 마련하면 되겠죠. 요즘 회사 살림이 좀 빠듯해도 이럴 때 투자를 해야 사기도 오를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부도건 해결해 주신 정태준 변호사님도 초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사실 그분 아니었으면 우리 지금쯤 망했어요. 그럼 초대해야지. 직원들도 고마워하는 마음이 클 거예요. 김 이사가 연락해둬요. 변호사님도 기쁜 마음으로 와주시겠지. 네, 잘 말씀드릴게요. 사장님 따님도 오시겠죠? 우리도 오랜만에 뵙고 싶은데요. 김 이사는 남편이 회사를 운영할 때부터 있어준 창립 멤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번 행사를 기획하면서도 그랬네요. 제 마음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정변과 제 딸을 자연스럽게 부르는 게 어떠냐는 말에 저도 못 이기는 척 알았다고 대답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건 운명이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둘의 만남을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이요. 자연스럽게 판이 짜여지니 제 바람대로 이제 둘이 연인이 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은근슬쩍 딸한테 이제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니 우리 회사 행사 한번 와서 분위기를 느껴보라고 넌지시 말했어요. 딸이 귀찮아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제가 바란다면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정 변호사도 흔쾌히 오겠다고 답을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시라는 말에 많이 배운 사람이 겸손하고 참 예의 바르구나 싶었죠. 이런 사회가 생긴다면 법적으로도 든든하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시며 참 행복한 상상을 했던 시기였죠. 그렇게 행사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마음 한켠이 콩닥대기 시작했어요. 물론 딸이랑 변호사가 바로 첫눈에 반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까지는 아니어도 어쩐지 둘이 만나면 분명 괜찮은 인연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제 딸이 그렇게 연구실 밖에 나올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엄마 마음에선 누구라도 좋으니 일단 만나서 다양한 삶의 행복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창립 기념일 당일이 되었죠. 회사에서 빌린 연회장으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어요. 정 변호사도 도착해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장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분위기가 아주 활기차네요. 변호사님 덕에 우리 회사가 무사히 이 자리를 맞이하게 됐어요. 오늘 제대로 대접해 드릴 테니 편하게 즐기다 가세요. 그럼 저도 편하게 구경하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안내 좀 해드릴게요. 아참, 사장님, 따님도 조금 늦게 오신다고 연락 왔어요.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신다고요. 곧 도착할 시간인데. 그래요. 아까 박 사장님이랑 얘기 나눌 때 진동이 울렸는데 사연이었나 보네요. 요즘 연구가 막바지라 바쁘다더니 곧 오겠죠. 뭐. 아, 제 딸이 경영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졸업 논문 때문에 바쁜가 봐요. 아, 예. 이따 오면 변호사님에게 꼭 인사시킬게요. 사실 저는 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정 변호사랑 우리 딸 왠지 잘 맞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품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정 변호사는 역시 호감형으로 김 이사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였거든요. 그동안 많은 사람을 봐왔으니 왜 사람 눈빛이 있잖아요. 그리고 둘 다 공부를 좋아하고 일에 진심인 스타일이니까 어쩌면 의외로 대화가 잘 통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상상을 하고 있는데 딸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늘 그렇듯이 큰 가방에 자료를 한가득 들고 말이죠. 그런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회사 직원들이 반갑게 맞아주니까 얘도 씩 웃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옛말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첫인상이 좋은 점수를 딸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레 정 변호사 쪽으로 눈길이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 변호사도 제 딸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마 직원들이 누군가를 보며 어수선하게 인사하는 게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게 좀 전에 제가 말한 제 딸이라는 걸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서연이가 오자마자 정 변호사한테 데리고 갔거든요. 변호사님, 여기 제 딸 서연이에요. 공부만 하느라 회사 쪽은 거의 잘 모르고 지내서 오늘 좀 경험해보라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엄마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회사에 큰 도움 주셨다면서요? 아유,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에요.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자료 잘 준비해 주신 덕이죠. 근데 서연 씨가 경영학 박사과정이라면서요? 네, 아직 초반이라 이론 연구 위주로만 해왔는데 실무 얘기가 궁금해져서 요즘 좀 고민 중이에요. 혹시 변호사님도 기업 관련 소송 많이 하시죠? 아, 네. 주로 기업 자문, M&A 관련 분쟁을 다뤄요. 가끔 주주간 분쟁 같은 것도 있고요. 공부만으론 잘 안 보이는 함정이 많죠. 맞아요. 요즘 논문 쓰다 보니 현실에선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궁금할 때가 많아요. 언젠가 시간 되시면 실무 경험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제가 아는 범위에서라면 뭐든 이야기해 드릴게요. 오히려 저도 박사과정 얘기가 궁금해요. 요즘은 어떤 주제로 연구하는지 듣고 싶어요. 얘기들 나눠요. 저쪽에 초대한 최 회장님하고 이야기 좀 하러 다녀올 테니. 애써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숨기고 빠르게 자리를 피했어요. 생각지도 않게 둘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오가는데 이게 운명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내심 우리 딸이 사회성은 있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쭈뼛쭈뼛 이야기는 해보지도 못할 것 같았는데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잡아가는데 괜히 제가 결혼을 걱정했구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딸이 변호사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변호사도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걸 보니까 조금 흐뭇했어요. 생각 이상으로 호기심을 보이는 걸 보니 역시 관심 분야가 비슷하면 대화가 트이는구나 싶더라고요. 행사가 꽤 길어졌는데 서연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중간중간 정 변호사랑 또 다른 회사 간부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평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행동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죄책감이 틀리지 않길 바랬어요. 단순히 공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둘이 남녀로의 호감을 느끼길 바라면서요. 행사가 마무리될 때가 되니 사람들이 삼삼오오 빠져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 꽤 길었죠? 다들 피곤할 텐데 정 변호사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를 깊이 알게 돼서 좋아요. 엄마, 나도 오길 잘했어요. 몇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실제 경영 현장이랑 제가 공부하는 분야가 꽤 다르더라고. 변호사님 얘기도 흥미롭고. 그럼 조만간 서연 씨 논문 주제에 대해 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물론이죠. 사실 저도 변호사님 실무 경험을 좀 듣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하면서 얘기해봐요. 그렇게 하루가 끝났어요. 행사는 무사히 마무리됐고 직원들은 사장님 덕분에 이번에 기운이 확 올라갔다며 다들 좋아했어요. 저로서도 오랜만에 회사에 활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고요. 무엇보다 제 딸이 웃는 얼굴로 생각보다 이런 자리가 재밌었다고 말했던 게 너무 기뻤어요. 겉으론 태연한 척 웃었지만 속으론 재미있던 게 정 변호사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었죠. 하지만 괜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괜히 초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네요. 그리고 정말 며칠 뒤 정 변호사랑 딸이 주말에 만나 경영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딸이 집에 와서는 자신도 이제 학문만 파지 않고 바깥 세상도 좀 보고 싶다는 말을 툭 던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겉으론 왜 그런지 모르는 척 사람도
즐길 건 즐기고 살아야지 라고 격려했는데 이미 머릿속으론 손녀 손자까지나 대가족이 된 모습을 꿈꾸고 있었네요. 그저 딸이 삶의 재미를 조금씩 깨우는 것 같다 싶어 기뻤고 이왕이면 선남선녀가 만났으면 그 결과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처음 만남 이후로 딸과 정 변호사의 관계는 제가 바라던 대로 빠르게 발전해 나갔어요. 저는 굳이 물어보지 않았지만 서연이가 종종 변호사 만나고 왔다며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엔 단순히 학문적인 대화를 위해 만났다던 두 사람이 점점 데이트라는 명목으로 주말마다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제가 괜히 뭐라 물어보면 서연이가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모르는 척했지만 딸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연애를 시작한 거죠. 엄마, 나 오늘 태준 씨랑 미술관 다녀왔어. 생각보다 실무하는 분들이 예술에도 조예가 깊더라고. 내가 논문에 고려해볼 만한 시각도 많이 얻었어. 그래? 너무 좋네. 일만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술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역시 배운 사람은 달라. 맞아. 내가 너무 학문에만 갇혀 살았나 봐. 태준 씨 덕분에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 딸이 변호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 변호사가 아니라 태준 씨라고 부르는 걸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어요. 서연이가 누구에게 그렇게 친근하게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였어요. 어느 날 서연이가 집에 들어오더니 제 앞에 앉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 게 있어. 왜? 무슨 일 있어? 태준 씨가 프로포즈 했어.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물론 둘이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불과 6개월 만에요.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 바람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기쁨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대답은 뭐였어? 아직 대답은 안 했어. 엄마 의견도 듣고 싶어서. 글쎄, 엄마가 뭐라 말해줄 수 있을까. 너희 둘의 문제니까. 하지만 정 변호사는 좋은 사람 같아 보이긴 해. 너랑도 대화가 잘 통하고. 그래도 결혼은 평생의 일이니까 너무 서두르지는 마.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나도 태준 씨가 정말 좋아. 단순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존중해주거든. 나도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거든요. 그동안 조바심을 냈던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서연이는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저는 속으로 이게 바로 운명이구나 싶었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엄마로서 딸에게 바랄 수 있는 행복이 하나 둘 이루어지는 것 같아 기뻤어요. 상견례는 정 변호사 집에서 하기로 했어요. 제 처지와 비슷하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께서 계시고 형제들도 다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명문 집안이었던 거죠. 어머니, 제 약혼녀 서연이에요. 항상 말씀드리던 그 박사과정생이에요. 아유,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실제로 보니 더 이쁘네. 우리 태준이가 복이 많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좋은 분을 만나 행복해요. 정 변호사의 어머니는 서연이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래도 예쁘고 똑똑한 며느리를 맡게 되어 기쁘신 모양이었죠. 형제들도 다들 서연이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분위기는 너무나 화기애애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요. 동생이 늘 일만 하더니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났네요. 네, 저희도 공통점이 많아서 대화가 잘 통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정 변호사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역시 교육 잘 받은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투부터 행동 하나하나까지 품위가 있었거든요. 우리 서연이가 이런 집안에 시집가면 앞으로 걱정 없겠다 싶었죠.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땠어? 태준 씨네 가족들. 다들 너무 좋아 보이더라. 특히 너한테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엄마는 안심이 됐어. 정말? 다행이야. 나도 처음엔 조금 긴장했는데 이야기해보니까 편안하더라고. 어머님도 나한테 많이 호감을 보여주셔서 고마웠어.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딸의 앞날이 밝아 보였거든요. 모든 게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이런 행복이 계속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무슨 광고인가 싶어 열어봤는데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결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소리지? 당황스러워서 몇 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혹시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스팸 문자가 싶기도 했지만 어제 상견례를 했다는 걸 알고 보낸 걸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진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도 없었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된 건 바로 어제 이후니까요. 몇 번 더 확인해 보니 분명 어제 상견례 후에 보낸 문자 같았어요. 문자로 보낸 번호로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리고 받지 않더군요. 왠지 모르는 불안한 마음에 다시 문자를 보냈죠.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이런 황당한 상황이 처음이라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 문자를 받고 나니 마음이 심란했어요. 서연이가 알게 되면 걱정할까봐 말해주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을 혼자 사귀기는 너무 벅차더라고요.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결국 초등학교 동창인 영철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영철이는 30년 경력의 택시 기사였거든요. 사람 사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 들었을 테니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던 거죠. 여보세요? 영철아, 나 미경이야. 미경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있잖아, 좀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된 통화에서 저는 모든 상황을 다 털어놓았어요. 딸이 변호사와 만나서 결혼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자가 왔다는 이야기까지요. 고민할 거 뭐 있어. 뒤를 밟아봐. 며칠만 따라다니면 답은 나와. 뒤를 밟아? 그게 말이 되니? 택시 운전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봤어. 부부싸움부터 바람피는 남편, 와이프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안 믿어지면 내가 도와줄게. 며칠만 내 차 타고 따라다녀 보자고. 평소엔 절대 안 했을 일이지만 딸의 앞날이 걸린 문제라 생각하니 영철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다음 날부터 영철이의 택시를 타고 정 변호사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죠. 저기 봐. 저 검은색 수트 입은 사람이 정 변호사야.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그게 문제야. 너무 좋아 보여서. 이런 문자가 오는 게 수상하잖아.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괜히 보냈을 리 없고. 첫날은 그저 사무실에서 집으로 가는 일상적인 모습만 봤어요. 둘째 날에는 서연이와 식사하러 가는 모습도 봤고요. 셋째 날까지 특별한 건 없었어요. 정 변호사의 생활은 너무나 심플했어요. 집, 서연이와의 데이트, 운동, 일 관련된 만남뿐이었죠. 미경아, 우리 그만할까? 벌써 3일째 봐도 이 사람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통 하루만 따라가도 딱 나오는데 괜히 누가 질투한 것 같네. 그렇지. 나도 내가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디 술자리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만하자. 영철이의 말에 수긍하며 이왕 만난 김에 오늘을 마지막으로 하자고 마음먹었어요. 저녁이 되고 정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지쳐 있었어요. 3번이나 미행했는데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정 변호사가 퇴근 후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저기 봐봐. 오늘은 방향이 다른데? 갑자기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약속 있겠지. 영철이가 택시를 몰아 조심스럽게 따라갔어요.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정 변호사는 우리 동네와는 다른 방향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고 우리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봤죠. 그때였어요. 한 임산부가 쇼핑백과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죠. 저기 봐. 임신한 여자가 짐을 들고 오는데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변호사가 그 여자에게 다가가더니 장바구니를 받아들더군요. 그리고 임산부는 뒤를 돌아 장 변호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머릿속에서 설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 여자가 정 변호사에게 두 팔을 벌려 안기는 모습이 보이면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죠. 아이고, 이거 담 나왔네. 영철이가 혀를 찼어요. 저것 봐. 완전 사실혼 관계네. 아이까지 가진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고 싶었지만 이미 본 것은 지울 수 없었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애초에 정 변호사를 딸에게 소개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내려. 당장 내려서 따져 물어볼 거야. 야, 미경아. 너무 감정적으로 하지 마. 일단 진정하고. 하지만 저는 이미 택시에서 뛰쳐나와 있었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진 채로 오직 하나의 생각만 남아있었죠. 내 딸을 속였어. 다리가 떨리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정태준! 거기 서! 제 목소리에 정 변호사와 임산부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정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더군요. 그의 눈에는 당황과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어머님, 여기서 웬일로? 웬일은 무슨?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너 이런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제 안의 분노는 어느 때보다 강렬했어요. 임산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보고 있었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지금 이 상황이 오해하기 딱 좋은데 이건 오해. 오해라고?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 해놓고 여기선 또 다른 여자랑 이런 관계라니. 너 같은 사람이 변호사라니.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이렇게 사람 마음을 갖고 놀아? 그때 영철이가 뒤에서 따라와 상황을 살폈죠. 에이, 이거 딱 봐도 사실혼 관계인데 오해라니. 변호사라고 들었는데 이거 완전 중범죄인 거 알고나 있나 몰라. 영철이의 비꼬는 말에 임산부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죄송한데 누구시죠? 왜 이렇게 예의 없이 구세요? 그리고 정 변호사의 팔을 잡으며 말했어요. 자기야, 이 사람들 누구야? 자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자기라고? 자기?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 정 변호사의 뺨을 세게 내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옆으로 획 돌아갔어요. 이 나쁜 놈. 이렇게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감히 내 딸에게 접근했어? 너 양심은 어디 두고 다니는 거야? 내 딸이 뭐 장난감이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정 변호사는 얼굴을 붉히며 변명하려 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뭘 설명해? 다 봤어. 이 여자 뱃속에 아이까지 있잖아.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이 여자 입으로 자기라고 말했잖아. 뻔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오해? 그래, 문자. 이 문자 당신이 보낸 거지? 저는 핸드폰을 열어 문자를 보여주며 그 여자에게 말했어요. 임산부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정 변호사를 감싸며 말하더군요. 그래요. 저희는 5년째 함께 살고 있어요. 하지만 태준이가 갑자기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해서 저도 정말 놀랐어요. 당신 딸이 불쌍할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손이 떨려왔고 눈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걸 고스란히 느꼈죠. 5년이라고? 그럼 우리 딸을 만나는 6개월 내내 이중생활을 한 거야? 정 변호사,
당신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거야? 법정에서도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던 거야? 정 변호사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어머님,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영철이가 앞으로 나서서 정 변호사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못된 놈,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너 같은 놈한테 법을 맡겼다니 우리나라 법조계는 어떻게 된 거야? 법을 지키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다니 정말 염치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 영철이의 말에 정 변호사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임산부는 놀랐는지 뒤로 물러섰고요. 당신 변호사 자격증 반납하는 게 좋겠어. 이런 인간이 남의 인생 문제를 맡아 해결해 준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너 윗사람들한테 다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내 딸에게서 당장 손 떼. 쓰레기야. 그날 저녁 저는 영철이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한동안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눈앞에서 본 충격적인 장면을 어떻게 딸에게 전해야 할지, 이런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서연이가 무너지진 않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미경아, 괜찮아? 너무 충격받은 것 같은데. 영철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 우리 딸 인생이 걸린 문제인데. 그 나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것도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에 별 사람 다 있어. 법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더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많아. 그래도 다행이야. 결혼 전에 알게 돼서.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는 아직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금 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영철아, 고마워. 오늘 네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괜찮아. 친구 좋다는 게 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쓰겠어? 서연이한테 말할 때 내가 옆에 있어줄까? 아니,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것 같아. 모녀간에. 영철이가 돌아가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떻게 서연이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지 고민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왔어. 서연이가 환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더 행복해 보이는 딸의 모습에 마음이 더 아팠죠. 어? 엄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서연아, 앉자.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서연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어요. 저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침묵했죠. 엄마, 무슨 일이야? 걱정되게. 서연아, 정 변호사에 대해 엄마가 알게 된 게 있어. 그 말을 시작으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의문의 문자부터 영철이와 함께 정 변호사를 미행한 일, 그리고 오늘 본 충격적인 장면까지요. 서연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럴 리가 없어. 태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분명 오해가 있을 거야. 엄마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직접 봤어. 그 여자가 태준이를 자기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고, 그 여자 말로는 5년째 같이 살고 있대. 그리고 임신까지.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흐리던 눈물이 곧 흐느낌으로 바뀌었죠. 태준 씨가 나한테 자기는 독신이라고 했어. 과거에 만나던 사람이 있었지만 나를 만나면서 다 정리했다고. 딸의 말을 듣자 더 화가 치밀었어요.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었죠. 그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도 그냥 오래전 헤어진 사람이라고만 했어. 그래서 더는 묻지 않았는데 설마 임신한 사실혼 관계였을 줄은. 서연이의 흐느낌이 더 커졌어요. 저는 딸을 꼭 안아주었죠.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그 사람을 알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 엄마가 왜 미안해. 오히려 엄마 덕분에 알게 됐잖아. 평생 속고 살 뻔했어. 서연이는 한동안 저의 품에 안겨 울었어요. 그리고 조금 진정이 되자 고개를 들었죠. 엄마, 이 일은 내가 직접 정리할게. 태준 씨한테 전화할 거야.
괜찮아? 엄마가 대신해 줄까? 아니, 이건 내가 해야 해. 내 문제니까. 서연이는 휴대폰을 꺼내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좀 만나. 전화를 끊은 서연이는 결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1시간 후에 만나기로 했어. 엄마, 나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서연아, 진짜야 엄마. 오히려 결혼 전에 알게 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고마워. 엄마가 아니었으면 평생 눈 뜨고 속을 뻔했어. 서연이는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저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가고 싶은 충돌이 들었지만 딸을 믿기로 했죠. 서연이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서연이가 돌아왔을 때 그 아이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어요. 어떻게 됐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 끝났어, 엄마. 만나자마자 바로 물었어.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냐고. 처음엔 오해라더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니까 결국 인정했어. 그래서 뭐라고 하든 자기는 그 여자랑 헤어지려고 했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고 그 여자한테는 감정이 식었다나.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됐대. 그래서 고민하면서 끌려다니는 중이었대. 뻔뻔하기는. 그럼 너한테는 언제 말할 생각이었대? 결혼 전에 다 털어놓을 생각이었다나. 근데 믿을 수가 없더라.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다니. 뱃속에 자기 자식도 있는데 감정이 식었다면서 저울질이나 하고 있고. 서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얼마나 비열하고 이기적인 사람인지, 두 여자 사이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당연히 우리 사이는 끝났다고 확실히 말했어. 우리 딸 정말 어른이 됐구나. 엄마 덕분이야. 사실 태준 씨 말대로 미리 알려줬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 아마도 신중하게 생각해보자며 기회를 줬을지도 몰라. 근데 직접 그 장면을 목격한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이상 미련이 없더라. 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딸이 이렇게 현명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다니 정말 기특했죠. 엄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조바심을 내서 너한테 정 변호사를 소개했으니까. 아니야 엄마. 이건 내 선택이었어.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태준 씨는 엄마와 회사를 노린 것 같아. 나보다는. 그 말에 마음이 더 아팠어요. 우리 딸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상대는 그런 계산을 했다니. 며칠 후 법조계에 정 변호사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동시에 속였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그의 평판이 크게 나빠졌다고 해요. 물론 저나 서연이는 직접 소문을 내진 않았지만 아마도 법원 내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알려진 것 같았어요. 정 변호사의 사실혼 관계도 결국 깨졌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그 여자가 정 변호사의 이중 생활을 완전히 알게 되면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그런 배신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싶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서연이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논문 작업에도 열중하는 모습이 보였죠. 엄마, 생각해보니까 이번 일이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 그래? 어떤 점에서? 내가 너무 학문에만 빠져 살다 보니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이의 말에 저도 미소 지었어요. 딸이 이 아픔을 성장의 계기로 삼는 모습이 대견했죠. 여전히 딸이 결혼해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으면 하지만 아무리 서두른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걸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았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의 조바심이 딸에게 상처를 줄 뻔했지만 다행히 그 아픔을 통해 더 단단해진 모녀가 되었네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통의 문자가 우리 가족의 운명을 바꿔놓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는 이 모든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삶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더 힘내서 내일도 잘 살아보자고요.
복 많이들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